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28조 들어갈 차례죠. 228조 종합부동산세 이제 세액 계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 계산. 자, 요 부분은요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계산 구조를 좀 잘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228쪽에 나와 있는 계산 구조. 그래서 과세 표준부터 출발해서 세부담 상한까지 묶으시고요. 세부담 상한까지. 과세 표준 출발해서 어디까지? 세부담 상한까지. 그래서 부가징수 전까지. 여기까지가 세액 계산 구조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액 계산 구조입니다. 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역시 보유세이기 때문에 세액은 항상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산출세액이 나온다. 요 계산 구조는 모든 세액의 기본이며 공통입니다. 그랬어요. 예외 없습니다. 그렇죠? 예외 없어요. 왜 웃어? 미안한 거 있어 없어 나한테? 누굴 쳐다봐요 또? 동영상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어. 자, 그래서 과세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조세 세액 계산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외우자 그랬죠, 여러분? 과세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자, 우리 재산세까지는 지방세였어요. 그러다가 우리 뭘로 넘어왔죠? 국세로 넘어왔죠. 자,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은 출발점이 뭐였나요? 예, 물어보는 놈이 나쁜 놈이죠. 그렇죠. 시가표준액이 출발점이었어요. 시가표준액이. 근데 시가표준액은 뭐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지방세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누가 정해놓은 가이다? 시가표준액은 누가 정해놓은 가이다? 과세권자가 정해놓은 가이다. 근데 이거는 시가표준액은 실제 매매에서 이루어진 거래가액이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이에요, 여러분? 평가한 가액입니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는 지방세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시가표준액이란 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무슨 가액을 가지고 따진다? 공시된 가액을 가지고 따진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나올 수 없다? 시가표준액이란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출제니 요 공시된 가액을 살짝 뭘로 바꿔버리면 시가표준액으로 바꿔버리면 여러분 틀렸다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시된 가액이죠. 여기서 공시된 가액은 납세 의무자별로 과세 대상이 전국에 있는 과세 대상의 공시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거죠. 공시된 가액의 합계액. 자, 우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가지죠? 세 가지.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죠, 여러분? 주종별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주택이나 종합합산과세토지나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된 가액 합계액을 구해서 여기서 과세 기준 금액을 뺍니다. 과세 기준 금액을 뺀다. 이때 이 과세 기준 금액은 주종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주택일 때는 얼마죠? 주택일 때는 얼마 초과할 때 종부세가 가산다 그랬죠, 여러분? 6억 원을 초과할 때 가산돼서. 그러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하는 거죠.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그렇기 때문에 요 주택일 때는 얼마를 빼라? 6억 원을 빼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과세 토지일 때는 얼마를 초과할 때 종부세가 가산된다 그랬죠?
5억 원을 초과할 때 과세 안 들었어요. 그러면 5억 원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빼란 얘기죠.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때는 5억 원을 빼라. 즉 5억 원을 뭐 하는 부분만 초과하는 부분만 종부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 자 별도 합산과세 토지는 얼마 초과한다고 그랬죠? 80억 원을 초과해야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8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를 하니까 저 공시된가의 합계에서 얼마 빼라고요? 80억 원을 빼라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종별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때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바라보는 입장과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바라보는 입장은 다릅니다 그랬어요. 별도는 무슨 토지다 그랬죠 여러분? 사업용 토지죠. 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유하고 있는 거야. 투기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가나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과세를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종부세는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별도는. 그러니까 얘는 얼마를 초과해 때린다고요 여러분? 80억 원을 초과해야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거죠. 그런데 주종은 얼마만 초과하기만 하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얼마 초과하기만 하면 5억 원을 초과하기만 하면 종부세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종은 나쁜 놈으로 보는 거고 별도는 좋은 놈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시된 가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출제는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 공시된 가액 합계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뺀 금액 이걸 과표로 하느냐? 아니죠. 보유세의 과세 표준을 구할 때는 보유세의 과세 표준을 구할 때는 반드시 뭐부터 확인하라고 그랬죠 제가? 그렇죠. 이거부터 확인하라고 했어요. 이거부터. 공정시장 가액별 이거부터 먼저 확인해야만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실수를 안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유세의 과표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뭐부터 나왔는지 확인하라. 공정시장 가액별이 나왔는지 이거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문제는요.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알면서도 출제원의 함정에 빠지거나 말장난에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내가 몰라서 틀리면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뻔히 알면서도 함정에 넘어가서 틀리는 거죠. 그런 거는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또 당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거는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공부를 하고 알면서 당하는 건 또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여러분 주의합니다.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의 기본적 구조입니다. 자, 근데 재산세도 보유세이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 나왔는데 이때 재산세에서 이 공정시장가액비는 과세 물건에 따라서 토지와 건축물일 때 몇 프로? 70%, 주택은 60%였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에게 공부 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주종별 구분 없이 무조건 80%입니다. 80%. 이게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의 기본적 구조입니다. 여기에다가 과세 대상에 따라서 기본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갑씨가 전국에 있는 주택의 공시된 가액을 구했더니 그 주택의 공시된 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입니다. 갑돌이 명의로 된 주택의 공시된 가액 얼마?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자료가 제시가 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뭐죠? 첫째, 종부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그러면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왜? 6억 원을 초과했으니까 얘에 대해서 종부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때리겠다. 그러면 이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가액은 얼마냐? 이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저 계산 구조에 따라서 갑돌이의 공시된 가액 합계액 얼마? 10억 원에서 주택의 과세 기준 금액 얼마?
6억 원을 뭐한 금액? 뺀 금액.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4억. 그럼 출제는 살짝 이거 4억 원을 종부세 과세표를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4억 원으로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하나 더 빠져 있어? 공정시장가액표죠. 그럼 공정시장가액표는 몇 프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80%라는 얘기죠. 그럼 과표는 결론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렵다. 10 빼기 6은 얼마고? 4. 4 곱하기 80%는 얼마? 3억 2천만 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되는 가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계산 구조 이해하십니까? 이해되세요, 요거? 자, 그럼 요게 주택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 토지였다 봅시다. 종합합산과세 토지다. 요 공시된 가액이 종합합산과세 토지의 공시된 가액이다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택이 아니라 뭐다고요, 여러분? 종합. 그러면 10억 원에서 이번에는 종합합산과세 토니까 과세기준금액 얼마? 5억 원을 빼라는 얘기죠. 나머지 공정시장가액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만 달라지고 있어요? 빼는 금액만 달라지고 있죠. 주택이면 얼마 빼면 되고 6억, 종합은 얼마? 5. 그렇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종합합산과세 토지일 때의 과표가 얼마에 물어보면 여러분 얼마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10 빼기 5는 5. 5 곱하기 80은 얼마? 4억. 계산하실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요 계산 구조에서 여러분이 나온 건 뭐야? 가감 승계밖에 없어요, 우리 세법은. 뭐 고차원의 수학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미분, 적분, 로그, 함수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로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이것밖에 없어. 근데도 왜 안 될까? 환장하네. 이거 여러분,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요 계산 구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과세표준. 주택이나 종합합산과세토지나 별도합산과세토지나 다 출발점이 뭐예요, 여러분? 밑줄 공시된 가액 합계이죠. 공시된 가액 합계. 놓치면 안 돼요. 출발점 잡으세요. 출발점. 다 주정별 다 출발점이 뭐다, 여러분? 공시된 가액 합계액으로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 뭘 빼라, 여러분? 과세 기준금액을 빼는 거죠. 그렇죠? 과세 기준금액. 뺀 금액에다 한 번 더 뭘 곱해라?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이 계산 구조 물어보면 여러분한테 맞으라고 되는 거죠. 자, 이제 과표가 결정됐으면 여기다 뭘 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율이죠, 세율.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요, 여러분, 무조건 누진세율밖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누진세율밖에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대인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세물건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합산한 가액에다가 무슨 세율이 나는가? 반드시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종부세는 첫 번째 특징 세율에서는 누진세율밖에 없다. 뭐가 없다? 비례세율 없다. 비례세율 없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죠. 다만 주택일 때는 요게 0.5%부터 출발해서 주택일 때는 0.5%부터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까지? 2%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로 되는 거예요. 자,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몇 프로부터 출발해서 0.75%부터 출발하나요? 네, 그래서 몇 프로까지? 2%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 별도는 얼마죠? 0.5%또 출발해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최고 세율이 몇 프로예요? 0.7%죠.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주택일 때는 최고 세율이 몇 프로까지 갔어요? 2%. 종합합산과세 토지 때 몇 프로까지 갔어요? 2%. 그런데 별도는 0.5%또 출발해서 제일 높은 게 몇 프로예요? 0.7%죠. 세율이 제일 낮죠. 그러니까 별도는 종부세 때리긴 때리는데 가능하면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는 취지를 이해하라는 얘기야. 왜 안 때리겠다는 얘기는? 사업용 토지니까. 사업용 토지니까.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주택일 때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고 세율이 몇 프로냐? 몇 프로요? 2%. 주점은 2%. 그러나 별도는 이보다 한참 낮은 몇 프로야?
0.7. 한참 낮은 거죠? 반도 안 되잖아. 2%의 반도 안 되잖아. 이해되시죠? 예, 이런 걸 좀 이해하시면서 좀 정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산출색이 나왔죠.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출발점이 뭐다, 여러분? 재산세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이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부분은 뭐가 과세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상태죠. 그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 상태에서 뭘 때리니까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니까 무슨 과세가 되고 있는가?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가해돼서 일단은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가 됐습니다. 근데 이 재산세가 과세된 이 재산의 가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일 때는 그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뭘 때리겠다? 종합부동산세를 지금 때린 거죠.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에 대해서 때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선이 몇 개 그어진 게 있네? 2개. 이 선이 2개 그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이중과세가 된 걸 의미한다. 그럼 세법상 이중과세가 원칙이니까 금지니까 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뭐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뭐를 빼내야 된다 반드시 재산세를 빼내야만 무슨 과세가 안 되는가? 이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합부동산세 때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뭘 차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과세액을 빼야 되는 거죠. 이중과세액을 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산출세액이 나면 무조건 그 산출세에서 뭘부터 빼내라? 이중과세액을부터 빼내야 되는 겁니다. 이중과세액을 빼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종부세 산출세액이라면 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가 과세된 부분에 대한 뭐를 빼내야 된다? 이중과세액을 빼내야 된다. 이중과세액을 빼내지 않으면 무슨 과세가 된다고 글자 그대로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이중과세액이 뭐냐라고 해도 예전에 이미 과거에 기출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이 산출세에서 종부세 산출세에서 빼내는 이중과세액은 뭐를 말하느냐? 정확한 정의를 내리시 바랍니다. 지금 이 계산구조에서 더욱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중과세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중과세액으로서 빼내야 되는 금액은 뭐를 말하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 이때 종부세 과표는 바로 뭐죠? 요거죠. 여기서 이미 확정된 금액이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종부세 과표금액에 대한 과표금액에 대한 뭐를 빼내라? 재산세를 빼내라. 재산세. 근데 여기에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과거에. 뭘 빼내는데 뭘 빼내는 거냐? 요걸 살짝 가로로 묶어놓고 찾아봐라. 그 얘기죠. 요게 뭐냐? 뭘 빼는 거냐? 뭘 빼낸다고요, 여러분? 재산세를 빼는 거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출전에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이미 얘는 나왔어. 그러면 출전의 결론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거죠. 요거는 아직 안 났거든요. 무슨 금액에 대한 재산세냐는 얘기죠. 제가 출전이 들어갔고 이 이중과세액을 물어본다면 얘는 이미 시험에 노출됐다는 얘기야. 그럼 재산세 갖고는 또 안 물어봐. 그러면 재산세를 못 물어보니까 재산세를 빼내는데 어떤 재산세냐? 무슨 금액에 대한 재산세 빼낸 거다고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를 빼는 거죠. 요거를 출전이 살짝 바꾸죠. 어떻게 바꾸느냐? 요거를 살짝 공시된 가액 합계액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는 거다. 그럼 여러분 맞다 틀리다? 틀렸다라는 걸 반드시 확인하셔야죠. 공시된 가액 10억 원에 대한 재산세를 빼내면 재산세는 완전히 다 빠지는 거죠. 그 출전에 말장난치기 좋은 거죠. 적어놔야 돼.
종부세 과피에 대한 이중과세를 빼내는 거지 공시대인가 합계에 대한 재산세를 빼낸다. 그러면 재산세 자체가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는 말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다.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장난칠 수 있어요. 자꾸 여러분 스스로 예상해야죠. 이걸 공시대인가 합계액에 대한 재산세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머 무슨 소리 하고 잡아내야죠. 말장난 쳤는데도 오예 왜 나는 문제 풀 때마다 답이 없냐. 자, 요 이중과세액을 빼는 거죠. 그러면 나온 금액이 종부세가 되는 거죠. 종부세. 그럼 이걸로 종부세 내면 되느냐? 아니, 마지막 한 번도 모든 보유세일 때는 마지막에 한 번 따진 게 뭐죠,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죠. 세부담 상한선. 실제 여러분 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2005년도 처음 과세할 때는요. 2005년도 처음 과세할 때는 신고납부 세목이었어요. 정부 부가과세 세목이 아니라 뭐였어요, 여러분? 신고납부 세목. 그러면 여기서 신고납부 세목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종합부동산세를 누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종부세 계산 구조에서 제일 복잡한 게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얘하고 얘예요. 왜냐면 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던 2005년도에는 재산세가 탄력세였기 때문에 여러분 시군구마다 세율이 달랐어요. 감하는 데도 있었고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는 데도 있었고 시군구마다 달랐단 말이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탄력세를 적용 안 했어요. 걔들은 그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재산의 시가가 일반적으로 다 높기 때문에 굳이 세율 조정 안 하더라도 재산세가 많이 거쳐. 그러니까 많이 거둘 필요 없어.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 세원이 열악한 데는 탄력세를 적용해서 세율을 올려서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당 시군구에 있는 재산세 탄력세를 다 확인해 갖고 탄력세를 적용했으면 표준세로 다 환원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담 상한선을 또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일반 세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산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문가한테 가야죠. 전문가한테. 세무 전문가한테 가는 거죠. 세무사한테 가서 공인회 계산한테 가서 나 이거 종합부동산세 계산해 주셔.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해줘? 아니죠. 그럼 이분들은 종부세 내는 것도 짜증나는데 그걸 내기 위해서 또 세무 전문가한테 계산하는 대리 신고 대행 비용을 또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져. 그걸 세무사한테 가기 싫어서 세무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한테 들고 오는 분이 계시는 거야 이제. 봉투 하나 들고 오죠. 이만한 서류 봉투도. 교수님 오늘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벌써 감이 오죠. 촉이. 아 이분이 또 뭘 들고 왔구나. 개인적으로 날 만나고 싶어서 시간 내달라는 게 아니야. 차라리 그러면 부담이 없이 시간 내주지. 그러면 딱 얘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 봉투 들고 왔죠. 그러면 서류 꺼내놨죠. 등기부등본하고 공시된거 꺼내놓고. 교수님 저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요.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계산이 되는 게 아니죠. 저도 뭐 해서 앉아서 자리 깔고 계산기 꺼내놓고 하나씩 다 뭐 해야 돼? 다 두들겨 봐야 되는 거죠. 다 두들겨 봐야 되죠. 봉투 안 들고 갈게요. 네? 봉투 안 들고 갈게요. 들고 가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가 신고 납부했던 것이 뭘로 바뀌느냐? 정부 부가과세 세목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정부 부가과세 세목으로 바뀌는다는 의미는 세 계산을 납세무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주겠다는 얘기야? 고지서 보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납세 비용이 그만큼 주는 거죠. 이때 그 신고 납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중과세가 요 세부담 상한선입니다.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유세에서 공통이 있었죠? 모든 보유세 과표를 구할 때 뭐부터 확인하라? 공정시장가별. 마지막 모든 보유세는 마지막에 뭘 따져라? 세부담 상한선을 따져라. 자, 그러면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것은 재산세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세부담 상한선은 뭐와 뭐를 비교하는다? 당해년도세액과 이렇게 계산된 당해년도세액을 비교하면 그 당해년도세액을 무조건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뭐와 비교해라? 직전년도세액과 비교하라. 그래서 직전년도세액의 상한선을 초과하라, 초과하지 마라? 초과하지 마라. 이게 보유세 특징이죠. 보유세는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매년 내, 매년. 근데 저 공시된 가액은 기본적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주택의 공시된 가액이 뭐가 된다 그랬죠, 여러분? 주택의 공시된 가액은 구체적으로 뭐를 말한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면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가격이 매년 공시가 됩니다 그랬죠? 며칠자로?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며칠자 기준가액이야? 1월 1일자 기준가입니다. 1월 1일자 현재 가액을 정부가 조사해서 결정하여 공시하는 날짜가 언제란 얘기야? 4월 말이란 얘기야. 그럼 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다 며칠자 가액? 1월 1일자 기준가액이야. 1월 1일자 기준가액. 그거를 공시하는데 조사해서 공시하는 게 언제란 얘기야?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 확정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나온 이 개별주택가나 공동주택가격은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뭐예요, 여러분? 시가로부터 나오는 거야, 시가로부터. 시가를 근거로 해서 정부가 조사해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시가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 변동에 따라서 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은 보유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변동폭을 어느 정도 줄여주겠다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전년도 세액을 알면은 이 재산에 대한 직전년도 세액을 알면은 올해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얼마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상한선이죠. 그래서 당해년도 세액은 직전년도 세액의 상한선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때에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아마 내년에 개정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건드리고 있어요. 자, 상한선이 올라간다는 것은 세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상한선을 높이겠다는 것은 세부담을 늘리겠다는 얘기야? 줄여주겠다는 얘기야?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개정 취지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부담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별로 그래서 세부담이 올라가는 것에서 신경들을 안 쓰세요. 민계공만 신경 쓰고 있어요. 우리 소득은 실질 소득은 어떻게 됐는데? 여러분 실질 소득이 물가 맞고 계속 올라간다면 그분은 축복받으신 분이야. 실질 소득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감소되고 있는데 세부담은 증가되고 있어. 큰일 아니요? 그래요? 난 어차피 안 내니까. 그 마음은? 제가 그래요? 올려라 올려. 씨. 내가 내냐? 니들이 내지. 그래서 난 재산 안 갖고 있어.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세부담 상한선 재산세는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주종별 구분 없이 또 150%입니다. 그럼 결론 내릴게요. 이 재산에 대해서 작년도 종부세 세액이 100이었어. 이 재산에 대한 작년도 종합부동산 세액이 얼마였어요? 100. 그럼 여러분 이제 감 잡을 수 있죠. 올해는 최대 얼마까지겠구나. 최대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겠구나. 150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종부세 올해 시가가 급등했어. 시가가 급등하면 공시된 가격이 급등할 것이고 공시된 가격이 급등하면 과표가 증가되고 과표가 급등하니까 산투세액이 증가되고 산투세액이 증가되니까 세부담 종부세도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요 150%를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은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이거죠. 근데 이 계산 구조를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자, 이 종부세에서 세부담 상한선은 특징이요. 종부세만 가지고 이 세부담 상한선을 따지면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 종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서 뭐가 과세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과세가 된 상태니까 재산세까지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따질 때는 종부세만 가지고 세부담 상한선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종부세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뭐까지 포함해서 재산세까지 포함해서 세부담 상한선을 따져야 된다. 이게 바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요 계산 구조를 그대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요 계산 순서. 계산 순서. 근데 이 계산 순서를 당장 오늘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흐름만 보시면 돼요. 아,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고 산출세액이 나왔고. 그죠? 저건 예외 없다 그랬죠? 근데 종부세는 특징이 있죠. 산출세액이나 뭐부터 빼라? 이중과세액을 빼라. 그리고 보유세니까 마지막 한 번 뭘 따져라? 세부담 상한선을 따져라. 그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죠. 이 흘러가는 흐름을 잡으시라는 얘기죠. 이게 기본적 구조예요, 여러분. 이게 종부세 계산 구조의 기본적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삐리 오겠죠. 자, 그런데 이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때리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자야. 1세대 1주택자. 자, 제가 그랬죠. 항상 우리 무슨 말이 나오면 주택이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민감하게. 세법은 주택에 대해서 규제 우대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가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택이라면 가능하면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온 가족이 주택 하나 사갖고 여기서 살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요 1세대 1주택은 온 가족이 주택 하나 사갖고 여기서 의무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주택의 소재지가 어떤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주택의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야. 시장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시가가 올라가면서 개인이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힘들잖아. 개인이 시가만 조절할 수 있다면 돈 버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살 때 어떻게 해? 저가로 떨어뜨려 놓고 사서. 그죠? 산 후에 시가 올려갖고 어떻게 해? 고가에 팔고 나면 되는 거죠. 돈 버는 방법은 참 간단한데 어떻게 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아이 참. 근데 개인은 가격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일 때는 얘는 온 가족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주택의 가격이 급등함으로 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조금 더 세부담을 늘려주겠다, 줄여주겠다. 결론. 1세대 1주택자가 나오면 종부세도 역시 세부담을 증가, 감소시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주택이 보면은 1세대 1주택자란 말이 나오죠. 과표에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주택일 때에 공시된가액 합계해서 얼마 빼라고 여러분? 6억 원을 빼라는 얘기죠. 6억 원을. 그런데 이 주택자가 누구면 1세대 1주택자면 6억 원을 빼는 거 외에 기본적으로 얼마를 기본 공제라? 3억 원을 기본 공제라는 얘기야. 그럼 결론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공시된가에서 얼마 빼라고요? 9억 원을 빼라는 겁니다. 결론. 그럼 결론 냅시다. 일반적인 주택의 소유자는 얼마를 초과하면 종부세 내지만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지만 그 주택이 뭐라면 1세대 1주택이라면 얼마를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가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9억 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부세가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9억 원 초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에서 9억 초과. 그래서 9억 초과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은 우리 세법상 무슨 주택을 본다? 고가주택을 봅니다. 세법상 고가주택. 그러니까 9억까지는 무슨 주택을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일반 주택을 보겠답니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1세대 1주택자들은 얼마를 초과할 때 종부세 때린다? 1세대 1주택 때는 종부세 얼마일 때 때린다? 응? 9억. 그럼 여기 보죠.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공시된가에 10억 원에서 얼마 빼라고요? 6억 원을 빼란 얘기죠. 그런데 무슨 말이 나오면 1세대 1주택자라면 여기서 얼마 더 빼라? 3억 원을 더 빼란 얘기죠. 그럼 결론 얼마 빼란 얘기야? 여러분 계산구조상 9억 빼란 얘기야. 그러면 10억에서 9억을 빼니까 얼마? 1억. 1억 원이 몇 프로? 80%. 그럼 얼마? 8천만 원. 세보다면 과표가 확 줄어들죠. 그냥 다주택자일 때는 얼마인데 과표가 3억 2천만 원인데 1세대 1주택자는 얼마야? 8천만 원이죠. 줄어드는 게 보여요?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놓치면 안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첫 번째 특징이 과표를 구할 때 얼마 기본 공제 준다? 3억 기본 공제 준다. 그래서 결론 얼마 공제하는가? 9억을 공제하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하나의 특혜를 또 줍니다. 이 특혜 외에 요 산출세액이 나면 여기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만 세액 공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규정은 두 군데입니다. 첫째 어디서 건드리고요? 과표. 그 다음에 어디죠? 세액 공제죠. 자, 최근에도 여기서 장난쳤죠, 시험에. 이 세액 공제는 누구일 때만 적용해 주는 거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만 적용해 주는 거. 근데 이거를 살짝 출전에 이걸 살짝 뭐로 바꾸냐? 토지분으로 바꿔버립니다. 토지일 때는 세액 공제라는 것이 나올 여지가 없습니다. 세액 공제는 언제에서만 나온다고요? 1세대 1주택자일 때만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살짝 다른 말 똑같이 해놓고 1세대 1주택자를 토지로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 바뀐 게 안 보인단 말이야, 시험에서는.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니까. 1세대 1주택자 누구한테 적용하는, 요 세액공제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다고요? 1세대 1주택자. 근데 그걸 말을 똑같이 해놓고 딱 중간에 하나 바꾸는 거죠. 1세대 1주택자를 뭘로 바꿔버렸어? 토지로 바꿔버린 거죠.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고사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저분은 충분히 학교 가실 수 있는 실력인데 내용 다 알아. 이해하고 있어. 근데 점수 안 나오는 걸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특징이 있어요. 출제니 원하는 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출제니 원하는 대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문제를 푼다고. 그리고 문제를 자기한테 맞추라는 얘기죠.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에다 맞춰야 되는 거지 문제가 여러분한테 각자 맞춰주질 못해.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다시 한번 과표 외에 무슨 특례 규정이 있다? 세액 규정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거는 누구일 때만? 1세대 1주택자일 때만 적용하는 겁니다. 1세대 1주택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라고 써요? 세액 공제. 그럼 세액 공제는 항상 뭐에서 건드린가? 산출세액에서 건드린 거야. 세액에서. 세액에서 뭐 하라는 얘기야, 공제는? 세액에서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일정한 금액을. 요 1세대 1주택 3억 원은 어디서 건드는 거고? 과표. 이 세액 공제는 어디서 빼는가? 산출세액이 나온 다음에 나온 산출세액에서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세액 공제,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는 걸 세액 감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용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산출세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라.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세액 공제.
산출세에서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라. 이거를 세액 감면 그럽니다. 이게 세법도 용어마다 의미가 달라요.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은 나중에 말장난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50% 감면해준다. 50% 세액 감면하라. 그러면 산출세에서 몇 프로 감해주라는 얘기예요? 50% 차감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 감면 비율이 100%인 걸 감면 비율이 몇 프로? 100%. 그럼 100% 다 차감하니까 내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없다. 이걸 뭐란다? 세액 면제 그러는 거죠. 세액 면제. 그래서 감면 비율이 100%인 걸 뭐라고 그래? 세액 면제 그럽니다. 용어마다 세법의 용어마다 의미가 달라요. 자, 그래서 결론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 안에서 그 1세대 1주택자가 60세 이상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60세.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1세대가 1주택 하나 갖고 있는데 그 갖고 있는 자가 몇 살 이상이면 60세 이상. 자, 우리 세법에서는 60세를 상당히 중요한 나이로 봅니다. 세법에서 60세는 어떤 나이냐? 어떤 연령이냐? 뭐죠? 정년 퇴직 연령으로 봅니다. 정년. 그러니까 무슨 소득은 발생 안 할 거라고 보는가? 근로소득은 발생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죠. 60세 이상이면 근로소득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연령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왜 다 뭐하니까? 퇴직하잖아요. 제 동기들이 지금 은행인 동기들이 저 만나면 그래요. 야, 너는 퇴직이 없어도 좋겠다. 무슨 소리 스키야. 난 네가 부럽다 이 스키야. 친구들 만나면 이제 항상 이 얘기죠. 얼마 안 남았다. 손가락 3개도 안 남았다. 정년 퇴직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게 또 직장마다 다르잖아. 금융권은 55세예요. 55세. 이제 55세가 될 때까지 임원으로 승진을 못하면 퇴직해야 되는 거예요. 임원으로 가느냐, 퇴직하느냐. 자, 그러면 이분은 다시 한번 세법에서 중요한 나이 여러분 60세 이상은 정년 연령, 연령 전 어떻게 되는가? 정년 연령 퇴직 나이 있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죠. 그동안 직장 등을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주택 하나 사갖고 우리 온 가족이 살고 있어. 근데 그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종부세가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종부세를 어떻게 했다? 더 늘려주겠다? 감해주겠다? 감해주겠다. 빼는 거잖아. 세액 공제 빼는 거잖아. 그래서 60세 이상이면 더 빼주겠다. 그 얘기죠. 또 60세는 아니지만 이 온 가족이 여기서 5년 이상을 보유했다는 얘기예요. 5년 이상을 보유했다. 그럼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주 목적, 거주 목적.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 하나 사고 여기서 몇 년 이상 알고 있는 거죠.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죠. 5년 이상 보유. 말뚝박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동네 서서히 터줏대감이 돼가는 거죠. 몇 년 이상 보였다고요? 5년. 그런 사람일 때는 세액공제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구조입니다. 어떻게 좀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재산세보다는 단순해 복잡해요. 더럽게 복잡하죠? 재산세보다는. 그러니까 이 계산 구조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자, 거기 부가징수 갑시다. 자,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징수 묶습니다. 거기 원칙과 예외를 묶으십시오. 부가징수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원칙과 예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부가징수한다? 원칙 뭐예요, 여러분? 정부 부가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정부 부가세입니다. 근데 그 위에 과세 기준이라는 시간적 기준이 나왔죠? 역시 정부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니까? 보유세죠. 보유세니까 어느 현재로 과세한다? 과세 기준 현재였죠. 근데 거기 밑줄 쳐주세요. 종부세 과세 기준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종부세 과세기는 특정 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밑줄 재산세 과세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으로 합니다. 종부세 과세기는 법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특정 연월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월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뭘 쫓아간다? 재산세 쫓아가겠다는 재산세 과세입니다. 근데 재산세 과세기는 언제니까? 6월 1일이니까 결론 종부세 과세기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6월 1일이 됩니다.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종부세 과세기준과 재산세 과세기는 항상 같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다시 한번 적어놓으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는 재산세 과세기과 항상이라는 강조부사가 나왔어요. 지금. 항상 같다. 그래도 맞다 틀리다. 맞다. 왜? 무조건 종부세는 뭘 쫓아가니까? 재산세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죠. 종합부동산세 과세과 재산세 과세는 항상 같다. 이렇게 법정을 딱 설명 지문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눈치 빠르시면 어머 웬 법률에 지나친 강조부사가 나오면 틀린 말이지. 항상 아니지 예외가 있겠지. 그래서 틀렸다고 찍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틀리죠. 그리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칙 재산세 과세 기준을 6월 1일이 항상 뭐가 된다? 종부세. 그럼 재산세 과세 기준이 바뀌어버리면 개정돼서 바뀌어. 옛날에는 여러분 재산세 과세 기준이 5월 1일이었어요. 5월 1일. 그러다가 개정되면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통합되면서 6월 1일 바뀐 겁니다. 그럼 하여튼 재산세도 바뀌면은 종부세 과세기로 자동으로 어떻게 하는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종부세는 뭘 쫓아간다? 재산세 쫓아간다. 그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가 원칙, 정부 부가과세. 예외 뭐예요, 여러분? 신고납부. 그렇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부가징수에서 제일 중요한 이겁니다. 원칙, 정부 부가과세. 예외 뭐? 신고납부. 즉 원칙은 종부세 누가 계산해 주는데 거기 뭐라 써졌어요? 부가과세. 밑줄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권자죠. 결론.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인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을 뭐하여? 결정하여. 종부세 세액은 누가 결정하는 거구나? 세무서장이 계산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당연히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밑줄 12월 상반월이 하반월이 아니라 상반월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나온 적 있어 시험에. 뭐 그렇게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여러분. 재산세 납부기한하고 반드시 비교 정리 주셔야 돼요. 재산세 납부기한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있죠? 토구, 건칠, 하반월. 하반월, 상반월. 하반월이야 재산세는. 하반월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6일부터 말일까지였죠. 재산세는. 근데 종부세는 뭐예요? 상반월이죠. 그러니까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5일이죠. 이걸 바꾸는 거죠, 출전은.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죠. 재산세는 7월과 9월달 16일부터 말일까지였지만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런 거 출전 좋아한단 말이야. 이런 거 좋아해 출제연 여러분한테. 그랬더니 어떤 냐고 그랬죠. 난 세법이 저래서 짜증나. 일단 선생도 마음에 안 들고 두 번째는 세법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짜증나서. 하나 외우려면 그걸 못 써먹어. 자, 그래서 종부세는 12월 하반월이 아니라 12월 뭐다 여러분? 상반월이라는 걸 잊지 마십니다. 만약에 12월 하반월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12월 16일부터 언제까지야? 12월 31일까지죠. 그러면 여러분은 종부세 언제 내? 12월 31일 날 내려고 그러겠죠. 세금은 빨리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냈다 해서 깎아주는 것도 없고 장하다고 표창장 주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세금은 언제 낸다? 말일날. 그럼 12월 30일 세금 내니까 돈이 있어, 없어? 12월 30일은 돈 없어.
여러분 다 썼잖아요. 이미 12월 달 크리스마스, 막년에 뭐 해 갖고 돈 다 쓰고 나서 12월 달 세금 내려면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죠. 없으니까 국가가 따스한 배려를 해주죠. 여러분한테. 먼저 뭐부터 내고 세금부터 내고 연말 보내라는 이러한 따스한 배려. 눈물 나 안 나? 나죠. 세금 안 거칠까 봐 먼저 뭐부터 내고 세금 내고 연말 보내세요. 그래서 12월 뭐예요, 여러분? 상반월이에요, 하반월이에요? 상반월이야, 상반월. 이걸 출제는 뭘로 바꿔버리면 하반월로 바꾸면 여러분은 기다렸다는 시 낚아채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외 뭐가 가능하대? 신고납부 가능하대네? 그래서 신고납부 보니까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자 밑줄 뭐 누구는? 납세면 이거 바뀌는 게 보여야 된단 말이야. 정부부가 하는 행위 주체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세무서장이었죠. 근데 지금 신고납부라고 하니까 과세권자인 세무서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납세. 요런 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거. 아, 신고납부는 항상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다, 여러분? 납세무자가. 지금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한테 이미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뭐가 날라왔는데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그 고지서와 관계없이 여러분이 직접 종합부동산세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신고하고 납부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외 신고 납부는 강제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적어놓으세요.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외인 신고 납부는 납세무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이런 말 있죠. 선택사항이란 말이 어디 나왔어요?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밑줄. 이건 무슨 규정이다? 선택적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종부세는 누가 계산해서?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여러분한테 뭘 보내줬다? 고지서 보내줬는데 그 고지서에 관계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이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날라왔죠, 여러분한테. 근데 이거에 관계없이 내가 뭐 하겠다는 얘기야? 신고 납부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원칙인데 내가 직접 뭐 하겠대? 신고 납부하겠대. 여기 액션은 누가 취하는 거예요? 여기 액션 누가 취해요? 관할 세무. 잘 봐. 말장난 넘어가지 마. 고지서는 액션을 누가 취한다고? 관할 세무자죠. 근데 여기는 누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납세무자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분명히 세무서장이 여러분한테 종부세를 계산해서 보내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납세무자가 뭐 하겠다는 얘기야? 신고 납부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여기 나와 있는 고지서 종부세액이 납세무자가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여기 고지서에 적힌 세액이 납세무자한테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안 드는 거죠. 안 드는 거죠. 이 금액이 자기가 알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클 때야 작을 때야? 언제 신고 납부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거?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이 내가 알고 있는 종부세보다 뭐 할 때? 클 때죠, 클 때. 그럼 이대로 내겠다, 안 내겠다? 안 내겠다냐. 이렇게 되면은, 내가 낼 종부세보다 얘가 적게 하느냐? 그럼 납세무자는 그대로 내면 돼. 말려, 안 말려? 안 말려. 굳이 뭐. 내라는 대로 내지 뭐.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데 5만 원을 찾는데 여직원이 50만 원을 줬어? 이 여직원 확인한 거죠. 인출 금액이 얼마인데 5만 원인데 얼마 줬어? 50만 원 준 거죠. 이 여직원 아직 수치가 안 깬 거죠. 안 깬 거야 이거. 그래서 은행원들은 불문율이 주중에는 술 마시지 마라라는 불문율이 있어요. 곧바로 금전사고 나는 거죠.
자, 5만 원 찾는데 이 여직원이 얼마 주는 거야? 50만 원 주는 거죠. 아, 이거 5만 원, 50만 원이네요. 그 연락이 세죠. 5만 원씩 10장 세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하고 줘. 그냥 받아간다. 45만 원 환불해 준다. 응? 어떻게 해요, 여러분? 5만 원 찾는데 여직원이 50만 원 줬어. 그런 여직원 못 만났어. 아직 못 만났어요? 은행마다 한번 돌아가면서 찔러봐봐. 하나 안 걸리겠어? 자, 세무서장이 계산해준 종부세가 내가 알고 있는 종부세보다 더 작아. 그럼 그때는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종부세 세액이 뭐하면 크면은 난 이대로 내 안 내? 안 내. 내가 50만 원을 찾는데 여직원은 5만 원밖에 안 줬어. 5만 원만 받아간다. 한판 뒤집어 엎어버린다. 엎어버려야죠. 너 술 안지 않겠니? 그러면 일 나는 거죠. 그러면 이때 5만 원을 줘야 되는데 50만 원 주는 여직원은 자기 돈으로 45만 원 물어내야 돼. 그날 저녁에. 이거를 내가 은행에다가 5만 원을 지급해야 될 걸 5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45만 원을 비용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그 회사 은행에서 그래 하지 뭐. 그 대신 그 인사고가에 반영 나오고 감사 자정감사가 여직원의 복무 태도 불량으로 아프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돈을 메꾸는 거죠. 특히 남자는 아무 소리 없이 메꿔 놓습니다. 이걸 은행으로 비용 처리하게 되면 이 직원은 인사고가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겠죠. 은행에 손실을 입혔으니까. 자,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굳이 관할 세무서장이 여러분한테 뭘 보내줬다? 고지서. 근데 내가 뭐 한다? 신고 납부한다. 어떨 때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어떨 때보다? 클 때. 자, 그럼 이런 경우 하나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하나 보세요. 관할 세무서장이 어떤 금액을 가지고 따질까요? 무슨 금액하고? 장부상이죠. 납세 문제는 무슨 금액을 가지고 따지죠? 사실상 금액이죠. 이게 일치가 될 때 안 될 때? 안 될 때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여기서 장부는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등기부에 명의 변경이 일어났는데 그 매수자가 아직 뭐를 안 하고 있는가? 등기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별도 거기에 대해서 신고도 없죠. 그럼 과세권자는 이걸 누구 거로 보는가? 매도자 거로 보죠. 그래서 매도자한테 종부세 때린 거죠. 근데 매도자는 이미 팔고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 매도자는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 제일 중요합니다. 부가징수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원칙이 뭐다? 정부 부가세. 예외 뭐다 여러분? 신고납부 잊지 마십니다. 요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자,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다음 중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해서 되는 게 뭐냐? 이렇게 1번 취득세, 2번 재산세, 3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이렇게 슬쩍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이 우습게 아는 것이 시험에도 나온다는 걸 잊지 말입니다. 자,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예외 역시 종합부동산세도 뭐가 있다, 여러분? 부가세가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동그라미 20%를 한 번 더 뭐로 내라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를 내랍니다. 재산세는 뭐였죠, 여러분? 재산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로 한 번 더 냈어요? 지방교육세를 냈어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무슨 세니까? 국세니까 뭐가 못 나와? 지방교육세란 말이 못 나오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끔가다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농특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농특세는 뭐예요? 국세죠. 그래서 지금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면 종부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내라고요? 농어촌 특별세 국세를 한 번 더 내라는 얘기죠.
종부세 뭐예요, 여러분? 국세죠? 근데 농어촌 특별세랑 국세는 국세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도 지방세에 대해서도 때립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그 과표다 세율에서 2%를 뺀 금액에 대해서 역시 20%를 그 다음에 요거 여기는 2%를 빼야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납부세액의 20%. 그 다음에 취득세나 또는 등록면허세를 뭐하면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에 대해서 20%를 한 번 더 뭐로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특세는 무슨 세이지만 국세이지만 얘는 꼭 국세에 대해서만 때리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 대해서도 때린다? 지방세에 대해서도 때린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뭐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나 또는 등록면허세 또는 재산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로 한 번 더 내는다? 지방교육세로 냅니다. 근데 지방교육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교육세는 항상 뭐에 대해서만 때립니까? 지방세에 대해서만 때립니다. 얘는 절대 국세는 못 때립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너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내버려 두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당장은. 그러나 결론 냅시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는 납부세액의 몇 프로를요? 20%를 한 번 더 내야 된다. 그리고 역시 종부세는 뭐가 인정된다? 분납과 물납이라는 납세의무 편의 제도가 인정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번 시간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